장희건에 의한, 장희건을 위한, 장희건의 영화, 소년 영웅 방세욱에 대한 결론입니다. 신무협 서유기 이래로 장희건의 마력을 또다시 어필하는 데 대성공한 작품으로 한국 내 무협 시리즈 대여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이런 작품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시리즈 하나에 목매달고 살아온 무협바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소년 영웅 방세욱보다 더 기술 좋고 돈 많이 들인 무협 시리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세욱이 훌륭한 무협 시리즈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년 영웅 방세욱은 자신이 무협 드라마임을 잊지 않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홍희관, 번소왕이 나올 때부터 특수 효과가 아닌 몸으로 때우는 무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40개의 모든 에피소드에 무술 장면이 계속 연출되는데 그 느낌은 40개의 액션 무협 영화를 본 것과 같죠. 가성비 절대 갑인 무협 드라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고 보여주는 액션과 인간의 몸으로만 보여주는 무학 절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세욱,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소리무공을 전수받아 동네에서 아무도 그에게 까불 수 없는 골목대장입니다. 엄마 묘치와의 조기 영재교육으로 탄생한 인물인 거죠. 단순히 영재교육만으로 방세욱이 탄생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디글거릴까요? 여기에는 방세욱의 엄마 묘치와의 성공적인 교육담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극성스러운 치맛바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방세욱은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고 아빠를 따거, 즉 형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친구처럼 아들을 대하라는 교육 철학, 애는 요렇게 친구처럼 키우세요 라고 늘 같은 소리 하고 또 하는 박사님들의 이론에 정확히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압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늘 사랑보다 주먹이 앞서는 걸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방세욱과 그의 엄마 묘주와는 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단 한 사람,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방덕은 그야말로 애 둘 키우는 심정으로 이것들이 언제 또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죠. 마누라와 아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러 다니는 심정이었을 듯합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려버린 아버지는 방세욱을 항주로 도피성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방세욱이 유학 간다니까 좋아 죽네요. 그간 방세욱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마을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방세욱은 항주로 향하는 덜컥거리는 마차에 올라 광주를 그리워하는 눈빛을 보입니다만 방세욱은 아빠도 안 계신 외지에서 이제 눈치 볼 건덕지도 없이 개 패고 다닐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평안했던 방세욱의 생활도 쫑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 강사가 많은 입시 교육기관인 항주의 풍천서원에 입교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곡선들이 보입니다. 그저 등장한 소품이 아닌 통천서원. 통천서원은 그 당시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사회학습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교장부터 시작해서 그 마누라와 아들은 악의 죽을 담당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걸륭이라는 무협 시리즈를 주름잡는 3대 황제의 시대를 거치면서 청나라는 막강한 국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걸륭 대제가 죽은 후 그렇게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청나라 멸망의 한 원인으로 바로 위에 쓰레기 같은 통천서원 같은 곳이 성행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유림들이 있으니 통천서원과 같은 악덕 학원들이 나타난 것이겠죠.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뭐 이런 거? 시험 족보를 파는 쪽집게 문제집이나 학연의 폐해는 당시 청나라에서는 흔했던 모양입니다. 방세욱의 이야기는 이 폐해에 대해 직접적인 대항으로 결말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천서원에서부터 한 놈씩 조지면서 결국 무림의 나쁜 놈까지 싸그리 없앤다는 점에서 결국 청나라의 망국한을 더듬어 보는 한 가지 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가 유교의 부패 타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무림 쪽에서만 끝내서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권력 계층까지 타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기어 올라간다면 황비용도 아니고
위서보도 아닌 짬뽕 스타일이 될 수 있겠죠. 방세옥 말고 눈여겨볼 인물은 그에 묻힌 묘치화입니다. 묘치화는 소림 무술을 구사하는 실력파 아줌마이죠. 때로는 철없는 여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들 방세욱이 그렇게 커도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인생이 너무 즐거워 비명을 지르는 아줌마입니다. 아마도 아줌마 종족들 가운데서 이상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엔 묘치화에 빠져들다가 드라마의 중반부터는 이 아줌마 도대체 언제까지 아들 꽁무니를 따라다닐 건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방세욱이 아무리 탐나도 생각 좀 해볼 일이겠습니다. 아들보다 신랑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묘치화를 보고 있자면 그 서방은 이미 속이 시커멓게 타서 얼굴까지 그 영향력이 막대하게 끼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인내로 참고 넘어가주는 방덕은 묘치화 못지않게 멋진 남자입니다. 돈도 잘 법니다. 돈 잘 버는 아버지 덕에 방세욱은 늘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방세욱의 친구가 되는 홍희관 권소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형입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니까 옷이 희죽을 해야 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하겠으리 왜 단추는 안 잠그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밀어붙이려는 수작 같기도 합니다. 홍희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권소왕이 연기하는 홍희관은 청대 마렵 황비용만큼이나 유명했던 무예인입니다. 홍각권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의 호권은 한 방에 사람 하나 골로 보낼 수 있는 싹 무술 되겠습니다. 홍희관 권소왕은 소림사에서 소림 옥관 중 가장 전투력이 세다는 호권을 전수받는데 그 과정이 하도 자세해서 마치 무술교본 비디오를 시청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권소왕의 무술이 원래 조금 둔탁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지 드라마 속 홍희관의 호권은 박력이 넘쳐 흐릅니다. 소림사에서 동인진을 꺾은 후 팔에 문신을 새기려는 순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홍희관 권소왕. 감사합니다. 홍희관의 실베스타 스텔론틱한 눈을 제외한다면 그는 우직한 게 꼭 확정 스타일입니다. 무식한 게 힘만 세다. 미안하지만 홍희관에게 참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홍희관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소림사로 가서 소림 제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장래 희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형 사건 하나 치고 주랭랑 친 거죠. 우직하고 성실한 성격 덕에 예쁜 여자친구를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옷만 잘 챙겨 입는다면야 나무랄 데 없는 놈입니다. 홍희관의 무술은 힘이 넘치고 절도가 있죠. 사실 권소왕이니까 홍각권도 싹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무협 시리즈를 보는 재미는 무술 연기가 최고입니다. 홍희관의 여친 엄영춘은 남장을 즐겨하고 무공을 좋아하는 재미있는 소녀이고 통천서원 교장의 꼴통아들도 엄영춘이라면 사죽을 못 쓸 만큼 이쁘기도 하죠. 항주 출신 솔로 부대의 선망의 대상이니 홍희관은 복 터졌습니다. 홍희관보다 힘도 덜 세고 홍희관보다 단추를 확실히 잘 잠그는 총각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호혜건 이 총각과 방세옥, 홍희관은 서원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으나 오로지 의협이라는 이름 아래 좋은 친구가 되죠. 그리고 셋은 그전보다 더 열심히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걔네들 몰려다닐 때부터 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케이스로 호혜건이 자신감을 가져가는 과정은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잘난 방세욱이나 홍희관이 잘 나가는 거야 뭐 특별하게 감동적일 것까지는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되겠네요. 호혜건도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맨날 친구들에게 인터셉트 당한 후 결국 하나 건져 솔로 부대 탈출에 성공하죠. 다시 부대로 복귀하지 않길 바랍니다. 호혜건이 소림사에서 무술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가 주인공의 친구이다 보니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연은 늘 서러운 거죠. 그래도 호혜건이 궁금하니 1976년 장철 감독의 작품 방세욱과 호혜건을 살짝 컨닝해보죠. 호혜건은 소림사에서 18라한을 통과합니다. 그럼 무사히 졸업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방세옥, 홍익관, 그리고 호익원 그 세 명과 통천서원과의 대립은 끝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방세옥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에 연루되고 맙니다. 통천서원의 교장이 방세옥과 결전을 벌이다 사고로 뒤졌거든요. 교장의 마누라 이소화는 방세옥을 죽이려고 들고 방세옥은 통천서원의 안주인을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여기서 진상 아줌마 파워는 묘치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징그럽게 발휘됩니다. 이소화는 무당파 제자인 그녀의 오빠를 콜합니다. 이 오빠라는 놈이 무술 좀 하는 놈이라 새 얼간이는 그를 피해서 소림사로 엑소더스를 감행하죠. 소심출 같은 통천서원 이소환의 복수 혈전은 징글징글하게도 무당파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에나 아줌마 이소환이 무당파 출신이라네요. 졸지의 무당파는 유례 없이 악역 집단이 되고야 말았죠. 이렇듯 무당파는 통천서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당파는 그 제자들을 통천서원을 거쳐 과거에 급제시킵니다. 청나라의 고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당파의 뒤를 봐주기 위해 부정부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개쌈마의 짓을 여지껏 반복했던 것입니다. 무당파의 장문인 백미도장은 막 동자신공이라는 상승무공을 연성하고 폐관 수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세옥은 무당장문 백미도장의 눈썹을 뽑은 괘씸죄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거 봐라, 적당히 까불어야지 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는 뻥이고 그놈의 주주인형 머리통을 뽑아버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백미도장의 눈썹 사건의 보복으로 방세옥의 여친 소소는 납치를 당하고 방세옥은 소소를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소소와 방세옥은 포로 교환을 하듯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차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포로 교환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잊은 건지 갑자기 보너스 장면을 연출합니다. 애들이 아직도 어린 게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방세옥. 주인공이 죽으면 나머지 비디오 분량은 장희건이 안 나오는 거 되겠습니다. 관객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방세옥은 소생합니다. 다만 관객들의 우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던 건지 방세옥은 시커멓게 쥐잡아먹은 입술을 하고 무덤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시체는 방세옥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신발에 못 박혔는지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 방세옥은 총알탄 사나이처럼 튀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멋있게 귀신처럼 잽싸게 백미도장을 개작설냅니다. 동자신공인가 뭔가를 익혀 쳐맞아도 죽지 않는 백미도장의 발바닥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죠. 발바닥이라면 뭐 때리지도 않고 간지럽혀도 죽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방세옥에 관한 예전 영화들을 많이 본 관객들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동자신공은 소림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무공으로서 오로지 수총각만 익힐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백미도장의 무당파에 맞서기 위해 묘치화의 극성으로 방세옥이 익혔다는 버전도 있는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방세옥이 수총각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세옥 늘 장난스럽게 살지만 착하고 멋진 놈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과 자만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타입의 인물이기도 하죠. 능소소는 방세옥이 죽은 줄 알고 출가를 열정합니다. 그때 가짜 대머리임을 조금이라도 덜 드러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자기를 덮었었죠. 소호강호 때의 그 귀여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보자기 따위로 개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방세옥을 보십시오. 변발한 머리가 햇빛에 번떡번떡 빛나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개글개글한 장희건의 연기 스타일은 방세옥이란 인물을 더욱 실감나게 연출합니다. 사실 방세옥 스타일의 연기는 서유기에서 보여준 손오공 스타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오공 흉내를 내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방세옥이 됩니다. 이런 장면은 주성치가 많이 써먹는 방식이죠. 자기 영화에서 자기 영화를 패러디하기. 그건 장희건이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세옥 그리고 장희건 그 연기를 집약한다면 콕콕
찝어주는 선과 각이 있는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폼생폼사라는 말이죠. 장희건으로 인해 완성된 방수욕, 더 이상의 방수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